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눈종과 초론 인문 강사 손동우라고 합니다. 네, 원래 이 PPT 여기 센터장님 오셔갖고 켜주지 않나요? 왜 아무도 없죠? 왜 제가 켜야 되죠? 예, 저는 이번 시간에 부모님들한테 제가 강의 소개만 하면 조금 지겨울 것 같아서 서강대학교부터 외대까지 이 학교들 중에 이제 원서를 다 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학교를 일부 선별한다면 그 선별하는 방법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별해서 지원하는 전략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 강의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걸 제가 좀 천천히 진행하면 1시간이 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오버되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기 때문에 제가 짧고 좀 컴팩트하게 좀 어,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강대학교부터 외대까지 대학들을 고른다면 어떤 식으로 선별할 것인가? 자, 순서는 어떻게 조금 진행할 거냐면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서 높은 학교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서강대, 성대, 그다음에 뭐 중앙대, 한양대, 이대, 경희대, 외대 이렇게 7개 학교 볼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낮은 학교는 어디일 것 같아요? 1순위입니다. 보시면 알겠죠? 예, 타짜에서 나왔던. 네, 이대 나온 여자야. 예, 이화여대입니다. 자, 요건 사진 찍으실 필요 없어요. 예, 다음 장은 사진을 조금 찍어 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화여대는 아직 올해 실질 경쟁률을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작년에. 근데 이제 아마 올해도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학과들이 한 자리일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학과별로 얘네들이 경쟁률을 발표하지는 않고 뭐 사회면 사회, 인문이면 인문 통합해갖고 경쟁률을 발표하는데 대부분 경쟁률을 약간 좀 뻥튀기 하는 학과들이 스크랜튼 학과하고 초등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약간 조금 제거하고 나면은 대다수의 학과들이 경쟁률이 한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하나는 뭐냐면 남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비슷한 레벨의 학교에 비해서 최저 등급 조건이 높아요. 3합 6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를 맞추면 사실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 있는 학교가 아닐까. 이대 같은 경우엔. 다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그다음에 신분증을 다시 갱신해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좀 걸림돌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얘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열 구분이 좀 있어요. 인문하고 사회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는 사회 상경 계열 포함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요.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 안 나오는 대신에 맨 마지막 3번 문항이 수리논술 문항이 좀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인문 1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네 학교 입시 요강을 보게 되면 인문 같은 경우 영어 제시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영어 제시문의 난이도는 영어 등급으로 따지면 한 3, 4등급 정도면 충분히 독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다음에 수리문항,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 3번 문항이 수리논술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경제함수 문제가 나와요. 왜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이게 복리로 이자를 계산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계산하는 경제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고요. 수학이 한 4등급 정도인 친구들도 충분히 풀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2 그러니까 사회계열이나 상경계열의 지원을 희망하는데 혹시 내가 수리논술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아이들한테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3개년 기출문제, 3년치 기출문제하고 해설을 다운 받으셔갖고 사회계열로 받으시면 돼요. 인문2로. 그러면 그 문제 중에서 맨 마지막 3번 문항이 수리논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시면 3개 중에 2개 이상 맞다 싶으면 여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이화여대 문제로 하셔도 되는데 이화여대 사회계열 수리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수학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가 숭실대학교 상경계열, 경상계열입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하고 이화여대가 수리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매우 유사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보시면 문항이 이제 보통 3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 스타일은 비교, 설명, 평가, 자기연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얘네 학교는 특이하게 원고지가 노트식 원고지예요. 노트식 원고지. 그래서 노트식 원고지 쓰는 학교가 이제 성대, 뭐 서울여대, 이렇게 이화여대 3개가 있는데요. 뭐가 좀 이제 문제냐면 얘네 학교가 분량이 자유라 뭐 얼만큼 쓸지 애들이 약간 좀 감이 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보시면 전체 난이도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어려워요. 얘네 학교가.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중상이고 수리논술은 한데 문제는 되게 조금 간단한데 지문이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들 독해 능력 플러스 뭐가 좀 있어야 되냐면 얘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량은 자유지만 조금 길게 쓰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분석이 얘네 학교 같은 경우는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어느 학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학교는 아니고요. 건국대학교에 있는 일가모라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 정말 들어갈까에 대한 논쟁이 됐던 학교가 외대예요. 이 외대가 학교 캠퍼스가 너무 적어가지고서 건대 호수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 논쟁이 좀 촉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 두 번째는 이제 외대인데요. 외대는 뭐 올해 이제 실질 경쟁률을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경쟁률이 어문계열, 그러니까 뭐 동양어나 서양어 쪽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0대 1 내외가 될 겁니다. 특히 뭐 태국어나 이런 쪽은 애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경쟁률이 한 자리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내가 뭐 인서울권에 있는 학교를 합격하고 싶고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뭐 학과 상관없이 합격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외대 동양어나 서양어 쪽 한번 지원해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범계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 등급 조건이 두 개 합 4인데 이렇게 조금 보시면 뭐 내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신 영향력은 우리가 보는 학교들 중에 내신 영향력은 아예 그냥 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열 구분이 인문하고 사회가 있긴 한데 얘네는 수리논술 문제는 안 나오고 인문 계열에서 영어 제시문 쉬운 거 하나 나오고 사회 계열은 영어 제시문 대신에 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난이도는 매우 낮아요. 그래서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 이화여대보다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이화여대는 3에서 4등급 정도가 독해한다면 외대는 4등급 정도도 독해가 가능해요. 분량도 엄청 짧습니다. 문항수는 3개고 시간은 이제 90분인데요. 글자 수가 400자 하나, 450자 하나, 500자짜리 하나 이렇게 짧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네 학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 문제가 스타일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1번부터 3번까지. 그래서 1번은 뭐 요약, 뭐 2번은 평가, 그다음에 3번은 뭐 설명. 이렇게 문제 스타일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논술을 조금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얘네 학교 논술 문제 풀이만 반복하게 되면은 숙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특이사항을 한번 잘 보세요. 학교별로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형화되어 있으면 어떻다? 연습한 만큼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약간 좀 관건인데 얘네 학교 논술 문제가 엄청 좀 쉬운 편이에요. 중하, 뭐 굳이 놔준다고 하면 좀 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네 학교 논술 문제가 좀 쉬워서 합격 점수, 합격 컷은 얘네 학교가 발표하진 않고 있는데 점수로 따지면은 95점 이상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 학교는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를 풀 때 실수하면 좀 떨어질 수 있는 학교입니다. 하나라도. 문제는 쉬운 대신. 반면에 아까 이화여대는 난이도가 중상이라 그랬죠. 얘네 학교는 합격 컷이 몇 점 정도 되냐면 100점 만점에 75점에서 80점 정도 됩니다. 얘네 학교는 95 정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학교입니다. 추천드릴 좋은 대학교긴 한데 중복 합격하면 왠지 망설여질 것 같은 학교들. 이미 힌트가 있어요. 중자에. 중앙대입니다. 중앙대학교가 사실 경희대학교 합격하면은 중앙대 간다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경희대학교 또 간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앙대학교하고 서강대학 중복 합격하면 이제 서강대 쪽으로 빠지고 성대하고 또 중복 합격하면 성대로 빠지고 같은 어문계열 합격하면 또 외대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중앙대 약간 좀 애들이 애매하지만 되게 좋은 학교긴 맞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중앙대학교도 역시 올해 실질 경쟁률 아직 공개하진 않았는데 여름방학 때쯤이면 학교에서 입결을 발표할 거예요. 경쟁률은 15대 1에서 20대 1 정도 제가 예측을 하는데 경쟁률이 사실은 2022년 재작년까지는 얘네 학교 대다수의 학과들이 대부분 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최저 등급 조건이 좀 변경되고 완화되면서 작년 기준으로 아마 올해 실질 경쟁률이 또 형성될 것으로 보여요. 보통 이제 얘네 학교가 최저 등급 조건이 세기함 6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영어를 2등급까지 1등급으로 간주하면서 최저 등급 조건이 좀 착해지면서 경쟁률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얼추 한 10대 1 내외였는데 최저 등급 조건이 완화되면서 15대 1에서 20대 1 정도 평균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계열 구분이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인문하고 사회가 수리 논술 문제가 안 나오고요. 경영 경제 계열에서만 수리 논술 문제가 좀 출제가 됩니다. 수리 논술 문제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수원 수투에서 주로 다뤘던 뭐 미적이나 혹은 확률과 통계에서 수리 논술 문제는 출제를 하고 그다음에 수리 논술 문제 난이도로 보게 되면 이화여대나 경희대보다는 좀 얘네가 높아요. 그래서 보통 한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면 풀 수 있습니다. 경영 경제 계열.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싶으면 이화여대처럼 기출문제 3개 다운받으시고 맨 마지막 3번 문제만 푸신 다음에 2개 이상 맞으면 지원하시면 돼요. 자, 얘네 학교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3개가 나오는데 뭐 비교, 설명, 평가, 뭐 자기견해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쭉 보시면 난이도는 중상 정도고 글자 수가 엄청 짧아요. 어느 학교하고 비슷하냐면 외대하고 분량이 비슷합니다. 1번 570, 2번 570, 3번 420 이렇게 나오는데 1번하고 2번은 계열 공통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만 인문사회에서 인문 문제가 나오고 경영경제에서 수리노술 문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학교도 여기 이제 특이사항을 보시면은 문제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좀 정형화된 학교이기 때문에 얘네 학교 논술 문제도 반복해서 풀면 실력이 올라가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약간 좀 특징이 뭐냐면 얘네 학교가 제시문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간 좀 많은 편입니다. 보통 많이 나온 학교들이 한 6개 정도 나오는데 얘네 학교는 10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각 지문별로 분량도 되게 조금 길어요. 그래서 얘네 학교는 독해력이 그냥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감 난이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은데 막상 뚜껑을 열고 채점을 해보게 되면 중앙대학교에서 합격 컷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학교 같은 경우에. 자, 얼추 한 이제 요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 학교입니다. 경쟁률 순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대, 외대,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대로 왔는데 이 네 번째 학교는 어디가 될까요? 대충 좀 감이 오지 않나요? 얘네 학교 설명회 때마다 이런 얘기 하던데. 힌트를 드리자면 세종대? 우리 세종대 안 다뤄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꼭 성균관대학교 입시 설명회 가게 되면 아, 너희가 집회에 나올 만큼 훌륭한 위인이 되고 싶으면 우리 학교 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황이나 이이나 전부 다 성균관 출신이고 뭐 세종 같은 경우에 성균관을 만든 본인이고 거기다가 이제 안에서 유생들하고 토론도 했으니 세종대학교를 본교 교수라고 소개를 하고 신사임당을 학부모라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자기 본교 학생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얘네 학교도 실질 경쟁률을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경쟁률은 지금 보시다시피 20대 1에서 25대 1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성대도 중앙대학교처럼 2년 전까지는 최저가 세기합 6이었는데 작년부터 최저 등급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원래 사탐을 두 과목 평균을 내거나 사탐 한 과목만 반영하다가 지금은 사탐 과목들을 두 개를 개별 과목으로 보면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 탐구 2 이 5개 중에 세기합 6을 요구하고 있어서 최저 등급 조건이 그전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완화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경쟁률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좀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내신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계열 구분은 있지만 계열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영어 제시문도 안 나오고 수리 논술 문제도 어떤 계열에서도 안 나와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인문 계열이라 하더라도 주제 인문 논술 문제 주제가 경영 경제 쪽이 될 수도 있고요. 경영 경제 계열을 집어넣다 하더라도 인문 논술 주제가 인문 사회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 이제 문항수가 3개고 제시문 수는 이제 4개 정확하게 나옵니다. 대신 한 개 제시문당 분량이 좀 길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처럼 노트식 원고지예요. 그래서 분량이 좀 자유입니다. 영어 제시문 안 나온다고 그랬고 수리논술 안 나온다고 얘기고 전체 난이도는 원래 얘네 학교가 중하였거든요. 2019년까지는 난이도가 중하였습니다.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논술을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대 문제 이렇게 쉬워서 애들 어떻게 뽑아?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대가 뭐도 안 했냐면요. 여러분들 합격자 평균 점수도 공개 안 했어요. 2019년까지. 왜? 너무 쉬웠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높았을 겁니다. 외대 이상으로. 근데 2020년부터 성균관대학교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지 문제 유형은 그대로인데 제시문의 난이도를 확 높였어요. 제시문의 난이도를 확 높였습니다. 그래서 얘네 학교 논술 문제가 지금은 꽤 어려워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1번부터 2번까지 특이사항을 보시면 문제 스타일은 정형화돼 있어요. 1번 입장 분류 요약, 2번 자료 해석, 3번 자기 견해. 이렇게 이제 문제 스타일은 정형화돼 있는데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논술 준비가 좀 용이하겠죠. 근데 처음에 풀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분량을 채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한 4번, 성균관대학교 한 4번 정도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4번 이상 들어야 어느 정도 좀 성대 같은 경우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얘네 학교가 1번부터 3번까지 그래도 뭐가 좀 있냐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들까지 조금 알면 성균관대학교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합격 컷은 문제는 어려워졌지만 워낙 준비도 많이 하고 꼼꼼하게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92점 정도 돼요. 얘네 학교가. 자, 다음 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미지 하면 어떤 학교가 생각나시죠?
앞에 그 설명이 진행하셨던 그 세 명의 연사님들이 부모님들을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다들 지쳐 보이시죠? 그거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느낌. 어느 학교요? 예, 서강대학교입니다. 얘네 학교는요, 어, 지정자석제를 시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성적표 나오면은 성적표를 그 부모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예, 약간 좀 이제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지 경쟁률이 30대 1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성균관대학교보다 조금 높긴 한데, 올해는 이 30대 1보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서강대학교가 시험 보는 날에 고려대학교가 들어왔어요. 고대가 아직 시험 시간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서강대학교하고 중복된 시간으로 논술 시간을 정하게 되면 경쟁률이 약간 좀 양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0대 1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세기압 7이라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착한 편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얘네도 역시 세기압 6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최저가 좀 착해지면서 실질 경쟁률이 약간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열 구분은 있긴 한데 수리 논술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어 재심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요. 다만 얘네는 계열별 조금 주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 경제를 지원하게 되면 논술 문제 주제가 상경 계열 쪽이 많이 나오고요. 인문사회 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문사회 쪽 주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의 개수만 따지면 가장 많고요. 문항이 2개가 나오는데 각 문항이 전부 다 독립 문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100분이고 문항이 2개고, 그래서 한 문항당 보통 한 50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시문의 숫자가 너무 많고 연관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문제 푸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전체 난이도는 중이라고 했지만 체감 난이도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막상 뚜껑 열면 생각보다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는 학교가 얘네 학교입니다. 자, 특이사항에서 보면 2번이 가장 중요해요. 여태까지 봤던 학교들은 대부분 정형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도 기본적으로 약간 비교적 정형화된 편입니다. 근데 얘네 학교는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문제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에코?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냐면 분량이 생각보다 시간에 다 쓰는 게 힘들어요. 50분에 900자 쓰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지문들도 길고.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논술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쓰면 100% 떨어지는 학교입니다. 얘네 학교는. 논술 경험치가 있어야만 붙는 학교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서강대학교 지원 여부를 고민해 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논술을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정도 들었다 라고 하면 가서 한번 써보시는 게 괜찮고요. 아니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은근히 서강대학교가 경쟁률은 높지만 사실은 쓰면 그냥 떨어질 것이 자명한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지원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보게 되면 아까 뭐 제시문들의 연관관계 파악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고, 합격 컷은 과거에는 얘네가 2014년까지는 합격 컷이 70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조금 쉬워지면서 85점 정도가 합격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째 학교죠. 요거는 예, 맞습니다. 경희대학교 캠퍼스인데 경희대학교가 그 전국에서 가장 캠퍼스가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좀 찍었고요. 아이들 선호도가 꽤 높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우선 이제 국제캠하고 서울캠이 최저가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제캠 지원자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서울캠이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고 국제캠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캠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쟁률이 35대 1 정도고, 인문하고 사회 중에 인문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더 높게 나와요. 사회는 조금 더 낮게 나오고. 자, 보시면 실지 경쟁률은 올해 비슷할 것 같고,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저 수능 최저 때문입니다. 2합 5고 사탐은 하나만 보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사탐 하나 열심히 파서 하나 2만 들고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하나 3 나오면 최저가 되니까 애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영향력은 없고요. 그다음에 계열 구분이 있어요. 인문 쫙, 그다음에 사회하고 경영. 사회하고 경영 계열에서 뭐가 나오냐? 수리 논술 문제가 나와요. 인문은 영어 제시문도 안 나오고 수리 논술 문제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 문항이 주로 얘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확통에서 많이 나와요. 확통에서. 그래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리 논술 문제가 변별력은 별로 없어요. 4등급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로 간주가 되는데 이것도 학생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기출문제로 3개년치 기출문제 해설 다운받으셔서 마지막 3번 문제만 푸시고 2개 이상 맞으면 사회계열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네 학교는 문항별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좀 길어요. 시간은 2시간인데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로 따지면 900자, 2번은 뭐 1100자 이런 식으로 분량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문제 스타일은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뭐 인문계열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번 문제도 평가고 2번 문제도 평가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합격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느냐?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비판적인 분석. 그래서 얘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분석, 비판적인 사고력이 조금 중요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제 3번 문제 3번에 보면 이제 특이사항에서 보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열도 마찬가지로 2번 문항에서 조금 더 답안을 잘 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배워가면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 컷은 100점 만점에 92점 정도예요. 얘네 학교가. 자, 이제 마지막 학교입니다. 이제 뭐 남았죠? 저희가 안 다룬 학교 이제 뭐 남았죠?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제가 상남자로서 하는데 왜 그러냐면 교육부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교육부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술에서 수능 최저 없애면 경쟁률 높아지고 니네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너무 사교육 조장하니까 최저 좀 니네 학교 같은 경우도 좀 최저도 좀 만들어라 그랬는데 최저 등급 조건이 없죠. 얘네 학교 같은 경우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한양대학교 상경계열 경영경제 문제에서 수학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는 바람에 교육부에서 징계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교육부에서 지원 사업에 탈락할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 학교입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원서 한 장 남으면 쓰세요. 제가 파이널 때 한양대학교 수업을 하긴 하지만 원서 가급적이면 하나 남으면 쓰세요. 저 경쟁률 보세요. 인문계열 보면 인문계열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쟁률이 210대 1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로또라는 말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수능 최저 없고 내신도 안 보고요. 논술 문제도 딱 하나예요. 한 문제. 1200자짜리. 이 문제로 그냥 합격 당락이 좌우되는 학교가 한양대학교입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120자, 1200자짜리 이제 90분이고요. 그리고 전체 난이도는 이제 중간 정도인데 문제 스타일이 보통 뭐 설명하고 평가하고 해결책을 쓰는 문항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얘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논술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학교 중에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수학 등급으로 따지면 2등급 이상 나와야 풀 수가 있습니다. 단 얘네 학교가 원래 합격 컷이 재작년까지는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였는데 교육부의 징계를 받고 나서 작년부터 문제를 조금 쉽게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100점 만점에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90점 정도의 형성이 될 것 같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100점 만점에 얼추 95점 이상 나와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4번 원서 한 장 남을 때 좀 추천을 드리고요. 3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적당한 그냥 요령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넣어야 된다? 개성을 조금 넣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을 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 대학별 뭐 지원 전략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제 소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낼게요. 저번 설명회 때는 제가 그냥 제 강의 소개만 한 20분 했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시간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좀 짧게 컴팩트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디테일이 다른 논술을 지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디테일이라는 말의 뜻을 제가 지금부터 약간 좀 풀어드릴 텐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는 시험이어서 정답이 존재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 컷이 존재하죠. 점수를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논술 시험이 수능 객관식 시험하고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남들보다 잘 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뭐 탁월한 표현력, 가산점 부여한다. 매우 논리적일 때 최대 5점 가산점 부여한다. 정확한 단어 선택, 뭐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 문장 구성,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 평가한다 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게 표현력 좀 다르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력 다르게 갖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전개 능력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르게 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답만 써야 정답만 써도 합격하는 학교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논술 문제가 너무 평이할 때
그때는 애들의 체감 난이도가 되게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논술은 상대평가니까 다른 애들보다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플러스 알파를 좀 지향하는 수업을 제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독해력과 뭐 구성력을 높이기 위해서 논리 전개하는 방식들을 문제 유형별로 제가 이렇게 짜줍니다.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 절대적인 기준에 애들을 다 맞춘 건 아니고요. 뭐 답안의 방향을 논리 전개 방향을 제가 보통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애들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정해주고 그다음에 애들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 각자 치료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이 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이제 한 학생의 답안인데요. 이 답안은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연락 왔던 친구고요. 작년에 자기가 한양대학교 우수답안으로 선정돼가지고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걸렸다고.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 인문노설 수석한 친구입니다. 작년에 수업 들었던 친구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답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심층적인 분석 능력이 되게 좀 뛰어났던 친구입니다. 어쨌든 남들보다 다르게 썼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건국대학교 논술 문제 풀 때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방법인데 밑에 뭐 빨간색 글씨만 좀 보시면 돼요. 위에 뭐 표 분석할 때 논리 전개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요. 뭐 소개, 사실, 의미, 관점 연결. 그다음 밑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분석을 시도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심층적 창의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여름방학 때는 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정교반에선 진행을 하거든요. 표현력 향상을 위해서 10점할 풀이 퀴즈를 제가 자체 제작해가지고서요. 애들이 뭐 사탐 시간에 배웠던 어떤 용어나 이론들 이런 것들을 좀 정의하고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보통 3주 수업하면 한 번 정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입 논술에서 조금 자주 등장하는 사탐 주제와 그 다음에 충돌하는 이론들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애들한테 제가 따로 자료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뭐 이해력과 표현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 플러스 알파 뭐 이런 디테일 수업들을 좀 지향을 하고 논술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사실 제 노력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다시 쓰기 정도의 성실성만 가지고 있다면 합격 가능성을 확 높일 수가 있어요. 현재 진도 상황입니다. 저는 화요일 날 저녁 6시 논증과 추론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평일이다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진도는 요약부터 자기 견해 자료 해석까지 쭉 나가고 있는데 맨 마지막 자료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논술 이제 시작하는데 이번 와서 수업을 들어도 되겠어? 라고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애들 관리를 따로 하고 있어요. 제가 6시부터 수업인데 기존에 이제 나갔던 이 유형별 수업들 중에 애들이 반드시 익혀야 될 독해와 그다음에 강의 같은 경우엔 제가 영상으로 그냥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강의 영상 따로 주고 그다음에 문제 개별 과제 따로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는 애들이 따로 써오면 제가 6시 수업이니까 보통 이제 5시에서 6시 사이에 오도록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따로 첨삭을 조금 해줍니다. 그러면서 수업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여름방학 진행 프로그램인데 7월 2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7월 23일 날 화요일부터. 그래서 7월 23일부터 이제 9월 6일까지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8번 수업들을 하는데 9월 6일 원서 접수 때까지. 그래서 1회부터 5회는 비슷한 걸 풀 거고요. 2회부터 6회 비슷한 거 풀 거고요. 3회 7회 비슷한 거 풀 거고 4회 8회 비슷한 걸 풀 겁니다. 크게 4개로 나눠서요. 문제 유형이 6개인데 이 6개를 종합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1회하고 5회는 분류하고 설명하고 평가, 영어 제시문 포함해 가지고서 그래서 요 문제 푸는 걸 보고 우리 아이가 연대, 뭐 성대, 이화여대, 경희대, 외대 이쪽 지원이 좀 적절한가 이런 것 좀 잠깐 볼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답안 분량 좀 짧은 학교들 애들마다 보면은 다 잘 쓰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 애들은 되게 드물고요. 짧은 글 잘 쓰는 놈들이 있고 긴 글 잘 쓰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글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긴 글에 최적화되어 있는가를 제가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글에 조금 짧은 글에 좀 적합도가 좀 높으면 뭐 중앙대부터 뭐 동국, 숙명여대, 가톨릭 뭐 이런 학교들을 쓰는 게 좀 나을 거고 긴 글 쓰는 게 좀 더 낫다 싶으면은 뭐 서강대, 한양대, 뭐 경희대, 인문 이쪽을 조금 추천을 드릴 거고 도표나 그래프 해석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뭐 연대, 성대, 건대, 뭐 단대 뭐 이제 이런 학교들을 조금 추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회차별로 수업만 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어떤 논술 수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회차별로 제가 성적을 M스위치라는 앱에다가 입력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의 객관적인 논술 성취도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학생의 성적이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첨삭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성취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노수를 18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의 답안들을 봐서요. 많은 학생들을 떨구기도 했고 많은 학생들을 붙여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있냐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상 쓰면 좀 합격을 한다라는 게 되게 명확하게 있어요. 그 절대적인 선이.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0점은 기본 점수고 80점은 중간이고 90점이면 경쟁률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붙는 답안이고 85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성 있는 답안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성취도를 조금 확인하시면 나중에 요 성적과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성적,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종합해 가지고서 조금 더 아이들 나중에 원서 쓸 때 아이한테 좀 잘 맞는 학교들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추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